오늘은 재미있는 단어 퀴즈로 청산뉴스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 심취해 끝내는 그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덕업일치인데요. 일본 오타쿠에서 유래된 덕후라는 단어는요. 처음에는 대중문화 중에서도 특정 하위 문화에 몰입하는 이들을 별종처럼 여기면서 얕잡아 부르던 표현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덕후라는 단어가 가진 초기의 부정적인 뉘앙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예술에서 스포츠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한 사람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 덕업일치의 표본이자 종이로 하늘을 정복한 청년입니다. 이정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방금 덕업일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 취미로 날리던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은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고 또 이색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또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가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덕력이 하나씩 좀 있어요. 그 덕력을 가지고 혹시 나도 직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관점을 배워보시면 오늘 아주 재밌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정욱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종이 비행기라 그러니까 좀 낯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라 그러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외적으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로 알려져 있고요. 또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가 이색 스포츠 그리고 문화 마케팅 기획사 위플레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로고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혹시 기네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네스 하면 뭐 떠오르세요? 기네스. 맥주 정상이 그 맥주 말씀하신 분 있어요. 그 맥주 회사에서 만든 책이 기네스북이고요. 이 기네스북은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종이 비행기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딱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처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은색 도장이 있는데 이게 있어야 원본이고요. 없으면 가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거냐면요. 그 타깃 맞추기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2m 거리 앞에 있는 어떤 과일에 종이 비행기를 꽂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 수박에 제가 종이 비행기 꽂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1분 동안 제가 12개의 종이 비행기를 수박에 꽂았고요. 전 세계에서 종이 비행기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날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종이 비행기 덕후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주제는요. 덕업일치입니다. 그 덕후라는 말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진 덕후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고 직업을 가지는 걸 덕업일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어떻게 종이 비행기 날리다가 이색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나의 덕력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배워보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라 그러면요, 흔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어디 국가대표 어디 좀 찐따 같은 애들이 그죠? 놀이터에서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이 비행기 세계대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요 4만 6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회는 3년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고요. 종목으로는 오래 날리기, 멀리 날리기, 고개빙 이렇게 3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국가 수가요 약 10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스포츠 이벤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30살 넘어서까지 종이 비행기 날리고 있다. 집에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미친놈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가 이렇게 좋은 반응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이 비행기 왜 날리게 됐는지부터 짧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긴 어딜까요? 시골.
저희 집이요. 네, 제가 19살 때까지 살던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저희 동네는요, 그 상주에서도 되게 외딴 시골 마을이어서요, 여전히 케이블 TV랑 인터넷이 안 나와요. 이게 뭘 하냐면 이제 밥 먹고요,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놀거리가 없잖아요. 냇갈 갑니다. 냇갈 가서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물제비, 그죠? 네. 혹시 주변에서요, 물제비 잘하는 사람 몇 번 정도 하는 거 보셨어요? 4번. 4번? 네. 두 자릿수 없어요? 7번? 저는 밥 먹고 이게 15년 동안 돌 던졌잖아요. 저는 40번 이상 합니다. 사기꾼 같아요, 그죠? 물제비가 60m 정도 가요. 근데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도요, 밥 먹고 15년 동안 돌 던지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이게 2개 있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 물제비. 근데 물제비 기네스북 기록은요, 저의 2배가 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91번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놀라기 이릅니다. 연습할 때예요. 일본의 한 대학생인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매일 돌을 던졌대요. 갑니다. 신기해. 이게 맨손으로 돌을 던진 거예요. 제가 40번쯤 한다 그랬잖아요. 10번, 20번. 저는 요 정도쯤 하고요. 그 다음 51번, 88번, 91번으로 기네스북 기록이 갱신됩니다. 세계 각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능력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이상한 능력자다 싶으면 일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타쿠의 나라잖아요. 일본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거는요, 30살이 넘기 전까지 종이 비행기랑 물제비는요, 단 한 번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할 줄 알아서? 그래요. 공부도 다 할 줄 알지만 1등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100m 달리기도 다 할 줄 알아요. 우사인 볼트가 잘 뛰는 거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월등하게 잘한다라는 알았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공부는 제가 경상도에서 5등 안에 들게 하면 무조건 서울대 가요. 근데 물제비랑 종이 비행기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데 써먹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요, 어디 방송에 나가거나 강연 가서 어느 학교 무슨 학과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뭐면 끝나요? 이거면 끝나요. 기네스북 기록 인증서면 끝나요. 실제로 제가 기관에 강연 가잖아요.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기네스북 기록 인증서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남들과 차별화된 스펙이 있으면요, 다른 어떤 수치화될 수 있는 거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를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색 스포츠가 있는데 그 중에 종이 비행기를 하게 된 건 이 아저씨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요, 이 켄 블랙번이라는 아저씨가 방송에 나오셨어요. 기네스북 특집 방송이었는데 그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요, 그 미식 축구하는 동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하늘로 이렇게 딱 쐈는데 한 30m 가까이 올라갑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아파트 7층 높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활공을 하는데 27.6초를 나는 거예요. 이 어릴 때 고무동력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무동력기도 저렇게 잘 안 날아요. 근데 저는 저 아저씨 보고요, 오씨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뭐 한 30초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해요. A4 용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어서 논두렁을 뛰어갑니다. 하늘로 자세도 좀 얼추 비슷하게 딱 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도 아니고요, 진짜 수직으로 이렇게 팍 쳐박혔어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받아서 뭘 했냐면요, 종이 비행기 잘 날리려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려드리겠지만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에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 때문에 처음에 역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이 비행기 열심히 날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영웅인 저 아저씨를 한 번쯤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저의 종이 비행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가 왔는데 날리는 걸 아예 안 보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종이 비행기에 숨어있는 항공역학과 유체역학을 아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다가오는 설날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만 잘 배워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비행기를 날리실 때 보통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 접었다 이러고 이렇게 날리세요. 근데 날개가 양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를 항공용어로는 하반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개가 하반각으로 내려가 있으면요, 비행기가 바람을 타지 못하고 옆으로 돌면서 추락하거나 뒤집어진 채로 날아요. 보여드릴게요. 위험하진 않지만 눈은 조심하셔야 돼요. 날리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요, 이 배꼽 비행기를요, 뒤에서 봤을 때 Y자로 날개를 살짝 세웁니다. 이러면 일부러 넘어지라고 비행기를 기울여 날려도요, 날다가 수평을 다시 유지하면서 날아갈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기울여 날려도 어때요? 우와. 수평을 유지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네, 일단 날개 끝을요, 내려간 거를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상반각이라고 하고요. 그 상하좌우 조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좌우 조종하는 부분을 수직꼬리 날개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길어서요. 저 수직꼬리 날개를요, 좌우로 조종하면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비행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행기는요, 제가 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꺾었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면 약간 몽골인 같은 거예요. 시력이 5.0 돼야 돼요. 자, 아주 미세한 주름이지만 제가 날리면요, 정면에서 우회전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날렸을 때 선회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방향을 꺾는 거에 따라 좌우가 결정되고요. 상하를 조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을 외우기 아주 쉽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불러요. 이 엘리베이터를요, 제가 두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렇게 살짝 말아줄 겁니다. 이러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비행기는요,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서 돌아와요. 우와. 살살 날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세게 날려도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날리면 비행기 조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비행기의 날개를 받아주는 각도 장치가 있는데 에일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배꼽 비행기는 이제 앞날개, 뒷날개 분리가 안 돼 있어서요. 이게 선의 비행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려고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비행기를요, 한쪽 방에 이렇게 구길 거예요. 구기면 망가지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겼던 비행기를 다시 3등분으로 잘 펴면요. 무슨 모양이 보이세요? 스크류 모양이 나왔죠. 이러면 이 비행기는 옆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비행기가요, 상하 좌우 대각선까지 회전이 됐는데 이 모든 기술이 조그만한 주름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을 왜 배웠는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종이비행 열심히 접고 날렸냐? 그 캔블랙번 아저씨 기억나시죠? 네. 그 아저씨를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2009년에 제가 23살 때 이 코리안컵 종이비행기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요, 세계대회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세계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캔블랙번 아저씨가 온다는 거예요. 가야 되겠죠. 이종을 위한 대회니까. 1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종이비행기 세계대회가요, 원래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실내에서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열렸을까요? 한강에서 열려요. 한강은요, 강폭이 1km가 넘잖아요. 밤낮으로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이도 이런 A4 용지 말고요, 엄청 두꺼운 도화지를 줬어요. 물론 그래도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1초 차이로 우승을 놓칩니다. 3초, 5초면 억울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1초 차이로 놓쳤는데 원래 다음 대회는 3년 뒤인 2012년에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는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럼 전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6년을 기다렸어요. 23세 대회에 나가서 떨어졌더니 29살이 됐어요. 물론 이제 종이비행기 날린 건 아니겠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 국가대표 선발률은 6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2015년이 돼서야 다가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총 인원이 1,600명입니다. 1,600명 중에 한 명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종이비행기가요, 되게 기술이, 성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올림픽 나가면 메달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 소총. 형기를 좋은 분들이 많아서요. 제 앞에 잘 날렸던 형님이 얼마를 날렸냐면 13.5초를 날리셨어요. 근데 13.5초면요, 전 세계 46,000명 중에 8위였어요. 전 세계 7위 안에 들어야지 세계대회를 나갈 수 있어요. 세계대회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겠죠? 네, 제가 모든 거, 15년 동안 날려왔던 모든 걸 걸고 런칭할 텐데 여러분들도 한 몇 초 정도 날았는지 같이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국가대표 선발전 오래 날리기 부문 결승전입니다. 몇 초쯤 날았을까요? 20초. 한 14 넘었는지 감이 잘 안 와요. 이 13.5에서 14를 넘는 거 0.5잖아요. 초시계로 찍으면요, 띠딕 딱 찍으면 0.5초예요. 감이 안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놀러 와 있어가지고 함성 소리가 딱 들려서 눈을 뜨니까 이 기록이 얼마였냐면요, 14.19초였어요. 그러니까 2위를 0.6초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2009년에는 제가 1초 차이로 대회에 떨어졌고요. 이제 2015년 대회는 0.6초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때 처음 만난 선수들이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선수가 고개비행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선수가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선수인데 각자 학교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하지만 이색 스포츠라는 취미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취미 영역에서 같이 좋아하는 것 같고 사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위플레이라는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중학교 때 논두렁에서 비행기 날리던 정욱이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까지 날아가서 켄 블랙번 아저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15년 만에 만났어요.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제가 처음에 종이 비행기 날리게 된 건 아저씨가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걸 보고 나서부터고, 제 비행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제 그 이유도 아저씨의 종이 비행기를 보고 배워서다. 그 아저씨는 나의 종이 비행기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저씨가 했던 얘기가 좀 의외였던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종이 비행기 세계대회 현장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사인을 받는 거지. 그 아틀란타 동네 가시면요, 그냥 머리 벗기진 할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비행기 날리고 있으면 되게 한심해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전히. 아우, 밥은 먹고 살아요, 이 얘기를 아직도 들어요. 예, 회사가 직원이 6명이 아직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이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옆집 할아버지지만 나에게 아주 작은 영웅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실제로 미국 공군 엔지니어라는 굉장히 멋진 직업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게 된 건 이 아저씨 때문이고요.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거는 여기 있는 존 콜린스 아저씨 때문이에요. 넥타이 보시면 무슨 덕후인지 아시겠죠? 종이 비행기 덕후예요. 이 아저씨는 원래 미국 케이블 TV의 PD인데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요, 종이 비행기 아버지로 불리세요. 5년 동안 멀리 날리기 비행기를 개발합니다. 이름이 수잔이에요. 부인 이름을 따서 만드셨어요. 근데 본인이 5년 동안 개발하고 나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요, 팔 힘이 약하잖아요. 미식 축구 쿼터백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을 훈련을 했어요. 총 6년 8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추락할 것 같죠? 엘리베이터 조정해놨습니다. 이 기록이요, 69m예요. 예전 기록은 63m였고요. 이전 기록을 6m나 뛰어넘은 거죠.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상관관계까지 다 계산해서 만든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종이 비행기 세계대회를 다녀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스포츠라 그러면 과학적 지식과 신체적인 능력이 결합되면 스포츠라고 해요. 이 종이 비행기가요, 물론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긴 힘들겠지만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나 물세비 같은 굉장히 이런 이색 스포츠를 가지고 뭔가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런 직업도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 직업부터 만든 거, 이게 창직이라고 하죠. 이 직업을 먼저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이색 스포츠로 처음에 가장 크게 일을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종이 비행기는 제지회사와 항공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제지회사와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이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발전을 열었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열었었고요. 여기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이 대회가 그거예요. 제가 1초 차이로 떨어졌던 그 대회입니다. 네, 그 대회를 지금은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 대회를 가면은 여러 아이들이 오는데요. 굉장히 자세가 진지하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주영이라는 아이예요. 이 주영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와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 비행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엄마가 와서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요거예요. 초등학생들 가면요, 그 뒤에 게시판에 자기 장래희망을 붙여넣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미래 희망이, 장래희망이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가 되는 거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15년 전에는요, 제가 존 콜린스 아저씨와 켄 블랙번 아저씨 같은 종이 비행기 영웅을 찾아갔고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들을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덕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타쿠에서 왔다라는 말은 아실 거고요. 오자는 일본어로 이게 존칭이고요. 타쿠는 집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집에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좀 약간 장인 정신 발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고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게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이랑 애니메이션 하다가 엄마한테 라면 끓여 막 이런 애들 있죠. 뭐 이런 애들 덕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덕후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덕후라 그러면요, 요즘에 좋아하는 게 분명하고 뭔가 한 분야에 정진하는 사람들을 덕후라고 많이 부르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덕후에 관한 사회과학서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 판사나 검사한테 법 덕후라고 해요? 그렇진 않아요. 의사한테 의학 덕후라고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조건이 뭐가 있냐면 덕후는요. 비주류의 장인입니다. 처음엔 다 비주류의 장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주류의 장인이 처음에 출연하던 방송이 뭐냐면요. 화성인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2013년에 종영을 했는데요. 이 방송 프로그램이 트렌드 변화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요. 화성인, 지구인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뭔가 박멸시켜야 될 존재 같잖아요. 2013년까지만 해도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2015년부터는요.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우리는 덕후들을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능력자들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덕후를 바라보는 상징이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덕후는 지금 취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취향과 취미가 돈이 되고 직업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유행어로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취존, 네,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어른 버전이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능력자들로 바뀌었다면 어린이 버전은 이 영재발굴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영재라고 하면요. 좀 이게 암기력이 좋거나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을 말했는데 요즘에 영재는 개념이 좀 넓어졌어요. 어떤 친구가 나왔냐면 2016년 당시에 11살인 건이란 친구가 나옵니다. 이 자동차 영재인데요. 자동차가 집에 프라모델이 몇천 대 있어요. 이 자동차 딱 보잖아요. 휠만 딱 봐도요. 연식이 얼마인지 연비가 얼마인지 다 맞춥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건이를 데리고요. 안산 단원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 데려가요. 25년 된 형사랑 배틀을 붙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건이가 이겼어요. 25살이 아니라 25년 된 형사를 이겼어요. 형사분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미익을 CCTV 파일을 갖고 옵니다. 유일한 단서는 이 후미등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저게 스포츠카인지 세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이가요.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아우디 A6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 주말에 범인이 잡혔어요. 실제로 건이가요.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주말마다 메일을 받아요. 건이야 이거 차종이 뭐니 이러면 맞춰서 보내준대요. 이 전국 각지에 건이 같은 영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재 친구들을 모아서 자동차 어벤져스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11살이잖아요. 근데 전국의 뺑소니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요즘에 드리는 말이 이거예요. 요즘에는요.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덕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OECD 국가에서요. 매해 역량과잉 지수라는 걸 조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량과잉 지수가 10%라는 뜻은요.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토익 점수가 800점이 필요해요. 근데 10%의 과잉 점수는 880점이잖아요. 이 800점 이상의 점수가 실제로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익, 학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점수들을 10% 이상 과잉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스펙 경쟁을 해왔느냐? 그건 바로 이런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교육, 대학, 기업과 기관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과 일자리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화들 중에 하나가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자유학년제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 내년에 시작됩니다. 이 중학교 1학년들이 시작하는데요. 1년 동안 시험을 안 봐요. 자기가 시험을 안 보고 진로 탐색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대학을 가고 진로를 결정했어요. 근데 진로를 먼저 고민하고 자기의 진학을 결정하다라는 시도로 지금 여러 가지 진로 탐색 제도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덕후 인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덕후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업에 대해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면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쉽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1960년대에 그 미국이랑 소련이요. 유인 우주 탐사로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소위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혹시 아저씨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문을 지켜요, 뭐 청소를 해요 이럴 건데 수희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업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이라고 했을 때 직업을 한 단어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은요. 무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고요. 업은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요. 자기의 직무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업을 이해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색 스포츠 마케터기도 하고요. 강연을 하는 강사기도 하고요. 책을 벌써 3번째 쓰고 있는 작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양성의 확장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취향과 취미를 즐기고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한국직업방송도 보면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미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게 바로
비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프로그램을 하든 어느 직업을 가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미션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라는 분 있죠.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 자동차의 CEO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냐면요. 테슬라 모터스니까 전기 자동차 회사니까 특허가 중요하죠. 근데 특허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전기 자동차 회사와 경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가솔린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매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양산돼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충전소요. 이 하나의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분이 생각했던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되겠죠. 이걸 우리는 협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돕는다는 개념이죠. 그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왜 하느냐, 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덕업일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진 덕후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가진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쓰는 것, 그걸 덕업일치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요, 취직과 취업을 한 단어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취직은 내가 어떤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전문 직무를 가졌느냐라는 뜻이고요. 취업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드릴 질문을 들으시고요. 평소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제 강연은 오늘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취업하셨나요? 우리들만의 미션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덕업일치를 이룬 덕후들이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활용해서 선택받는 인재로 거듭났는지 그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와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 가면요, 그 뒤에 게시판에 자기 장래희망을 붙여넣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미래 희망이, 장래희망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15년 전에는요, 제가 존 콜린스 아저씨와 켄 블랙번 아저씨 같은 종이비행 영웅을 찾아갔고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덕업일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가진 덕후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가진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쓰는 것, 그걸 덕업일치라고 하는 거죠.